시발. 전부 조용히 해. 오늘부터 이영도 부두의 주인은 나. 상어 태식이 형님이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이제부터 내 규칙을 따라야 할 거다. 새벽 4시. 부산 영도 부두. 하루 중 가장 활기차야 할 시간이 끔찍한 고함 소리와 함께 지옥으로 변했다. 깡, 깡. 철제 드럼통이 굴러가는 소리와 함께 신선한 생선이 담긴 나무 상자들이 박살났다. 방금 전까지 경매와 흥정 소리로 왁자지껄했던 부두는 비명과 울음소리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검은색 양복을 입었지만 그 꼴은 전혀 격식 있지 않은 사내들이 시장을 휘젓고 다녔다. 그들은 이제 막 좌판을 깔려던 상인들의 물건을 닥치는 대로 걷어차고 뒤집어 엎었다. 싱싱한 화로들이 더러운 바닥에서 펄떡거리다 이내 짓밟혔다. 상인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고 몇몇은 이미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무리의 중심에는 상어라 불리는 박태식이 있었다. 그는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화려한 무늬의 셔츠를 입고 있었고 굵은 금목걸이가 목을 감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숙취와 잔인한 흥분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는 방금 걷어찬 생선 상자에서 튀어나온 광어 한 마리를 구둣발로 지식이며 웃었다. 이거 봐라. 아직도 살아있네. 니들도 저항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어. 상인들은 감히 그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들은 평생을 이 바다에서, 이 부두에서 살아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에게 부두는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터전은 정체불명의 조폭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고 있었다. 경찰에 신고하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저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뜩였고 손에는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 부두 구석에 자리한 아주 작은 국밥집이 있었다. 박할매 국밥. 간판조차 낡아 글씨가 희미한 곳이었다. 가게 안은 밖의 아수라장과는 기묘할 정도로 분리된 듯 고요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의 중심에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묵묵히 돼지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녀는 겉보기에도 눈에 띄게 왜소했다. 낡은 회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렀었다. 모자 그늘에 가려 얼굴은 거의 보이지 않았고 간간히 국밥을 뜨기 위해 내미는 손은 가늘고 하련다. 그녀는 밖에서 들려오는 비명소리에도 바로 옆에서 좌판이 엎어지는 굉음에도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의 소리가 그녀에게만 닿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그저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여 국밥을 입으로 가져갈 뿐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해 보이기도 했고 혹은 이 상황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해 보이기도 했다. 그녀의 존재는 이 폭력적인 현장과 너무나도 이질적이었다. 박태식의 무리들은 시장 중앙을 한 바퀴 휩쓸고 나서야 그 작은 국밥집을 발견했다. 그들은 마치 승전한 장군처럼 거들먹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이닥쳤다. 좁은 가게 안이 순식간에 험악한 기운으로 가득 찼다. 주방에서 떨고 있던 박할머니가 밖으로 나왔다. 주름진 얼굴은 공포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들? 가게는 왜? 박할머니가 말을 채잇기도 전에 태식의 부하 중 하나가 할머니를 거칠게 밀쳤다. 시끄러워. 놓친네. 지금 상황 파악 안 돼. 여기 대가리 누구야? 할머니는 뒤로 나자빠질 뻔한 것을 겨우 버텨냈다. 태식은 가게 안을 한번 쓱 훑어보았다. 그리고 구석에서 여전히 국밥을 먹고 있는 여자를 발견했다. 그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야, 저년 뭐냐 밖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나 봐. 대단한 강심장이네. 그의 조롱 섞인 말에 부하들이 낄낄거리며 따라 웃었다. 그들의 웃음소리에도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여전히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숟가락질만 계속했다. 그 무심함이 오히려 태식의 심기를 건드렸다. 야, 안 들려 귀 먹었어. 태식이 소리쳤지만 여자는 대답이 없었다. 마치 그들 모두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태식은 이제 완전히 화가 났다. 그는 자신의 위험이 고작 계집 하나에게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그는 성큼성큼 여자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여자가 막 입으로 가져가려던 숟가락을 거칠게 쳐냈다. 쨍그랑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뜨거운 국물이 여자의 손등 위로 튀었다. 여전히 여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고개조차 들지 않았다. 다만 숟가락질을 멈췄을 뿐이다. 태식은 여자의 턱을 잡아 강제로 고개를 들어 올리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이 여자의 얼굴에 닿기 직전 여자의 나지막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손 치워.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 담긴 무게감은 묵직했다. 소란스럽던 가게 안이 순간 정지했다. 태식의 부하들도 공포에 떨던 박할머니도 모두 여자를 쳐다봤다. 태식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는 놀란 것도 잠시 다시금 조롱 가득한 웃음을 터뜨렸다. 뭐라고 이 씨발년이 지금 뭐라고 S.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깊게 눌렀었던 모자챙 아래로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이 드러났다. 그 눈빛은 방금 전까지 무기력하게 밥을 먹던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노리는 최상위 포식자의 눈빛, 혹은 이미 모든 상황을 꿰뚫어 보고 있는 심해의 눈빛이었다. 김지연, 소령. 그녀는 UDT-1에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녀가 이곳에 온 것은 휴가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최근 부산항을 거점으로 신흥 범죄 조직이 세력을 확장하며 군사 물자, 밀반출 라인을 구축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임무는 민간인으로 위장 잠입하여 조직의 실체를 파악하고 핵심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며칠간 이곳 영도 부두에서 잠복하며 상어 박태식 일당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생각보다 더 잔인하고 무식했으며 오늘 아침처럼 대놓고 상인들을 위협하며 세력을 과시하리라고는 예상치 못했다. 그녀의 계획은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었다. 하지만 저들은 선을 넘었다. 김지연은 붉게 달아오른 자신의 손등을 무심하게 내려다보았다. 뜨거운 국물에 데인 곳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노출할 생각이 없었다. 적어도 이 조무래기들 앞에서만큼은. 하지만 저들은 감히 민간인을, 그것도 무력한 노인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했다. 할머니한테 사과해. 지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분명했다. 박 할머니가 놀라 손을 내저었다. 아, 아가씨, 괜찮아요. 어서 피해요. 할머니는 저 미친놈들을 자극해서 좋을 게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태식은 이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했다. 사과하하. 내가 왜 이 노친네가 돈을 안 내니까 그렇지. 그리고 넌 뭐야, 정의의 사도라도 납셨어. 여자들은 이래서 안 돼. 주제 파악을 못해요. 그가 손가락으로 지연의 이마를 툭툭 쳤다. 어디서 굴러먹던 년인지는 몰라도 밥맛 떨어지게 하지 말고. 자릿세 말인가. 지연이 태식의 말을 끊었다. 여기서 장사하려면 돈을 내야 한다며.
얼마면 되는데 그녀의 말에 태식은 눈을 가늘게 떴다. 오호, 돈 좀 있나 보네 좋아. 오늘 이 가게에서 깽판 친 거. 그리고 내 기분 잡치게 한 것까지 해서. 1,000만 원. 1,000만 원 내면 이 노친네랑 너 조용히 보내주지. 그는 어차피 이 여자에게 그만한 돈이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겁을 주고 굴복시키고 싶었을 뿐이다. 그는 여자가 무릎 꿇고 비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죽거렸다. 하지만 지연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일어서자 왜소하다고 생각했던 몸이 의외로 단단하고 균형 잡혀 있음을 태식은 뒤늦게 알아차렸다. 지연은 자신의 바람막이 점퍼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금 몇 장과 신용카드를 꺼내는 대신 두툼하게 접힌 수표 뭉치를 꺼냈다. 태식의 눈이 커졌다. 지연은 그 중에서 정확히 10만 원짜리 수표 100장, 즉 1,000만 원을 세어 테이블 위에 탁 하고 내려놓았다. 여기 1,000만 원. 이걸로 오늘 여기서 입은 모든 피해를 보상해. 그리고 다신 여기 나타나지 마. 지연의 말에 태식은 순간 멍해졌다. 돈의 액수 때문이 아니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자신에게 돈을 던지며 명령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조폭인 자신에게 일개 계집이 돈으로 훈계를 하고 있었다. 태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모욕이 아니었다.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기분이었다. 이씨 발년이 진짜. 그가 테이블 위에 놓인 돈뭉치를 손으로 쓸어 바닥에 흩뿌렸다. 내가 지금 돈 몇 푼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 난 이 구역의 주인이야. 주인. 그는 소리를 지르며 지연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그의 거대한 손이 지연의 작은 목을 향해 날아들었다. 박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부하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드디어 저 건방진 여자를 박살내는 모습을 기대하며 환호했다.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났다. 하지만 태식의 손은 지연에게 닿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닿았다. 지연이 태식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챘다. 그리고 잡은 손목을 그대로 비틀었다. 방금 전까지 보였던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지연의 동작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악태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뼈와 관절이 뒤틀리는 끔찍한 고통이었다. 그는 거구의 사내였지만 자신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여자의 소나귀에서 손목을 빼낼 수 없었다. 지연은 태식의 손목을 잡은 채 차가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 보았다. 내가 경고했을 텐데 선을 넘지 말라고. 가게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적으로 가득 찼다. 박태식의 부하들은 자신들의 두목이 그 상어가 이름 모를 여자에게 단번에 제압당하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영도 부두의 새벽은 이제 막 진짜 폭풍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으아악 박태식의 입에서 짐승 같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덩치와 어울리지 않는 찢어지는 비명이었다. 그의 손목은 김지연의 가느다란 손에 붙잡힌 채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각도로 꺾여 있었다. 뼈가 부러지진 않았지만 인대와 관절이 비명을 지르는 고통이었다. 그는 반사적으로 손을 빼내려 했지만 지연의 손은 마치 강철로 만든 바이스처럼 그의 손목을 꽉 물고 놓아주지 않았다. 이 미친년이 손 안 놔. 태식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그의 부하들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들의 형님, 공포의 상어가 저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여자에게 단번에 제압당했다는 사실을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쇠 파이프를 들고 있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지연은 여전히 차가운 눈으로 태식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사과해. 할머니께.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없는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목소리였다. 그리고 흩어진 돈. 전부 주어. 뭐 이게. 태식이 분노로 다른 손을 치켜들었지만 지연은 그의 손목을 잡은 손에 힘을 더 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태식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그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결국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거대한 덩치가 작은 여자 앞에서 힘없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놓으라고. 지연은 그제야 그의 손목을 놓아주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졌다는 듯 툭 하고 밀쳐냈다. 태식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자신의 손목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다. 손목은 금세 붉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극도의 고통과 그보다 더한 굴욕감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부하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자신들의 두목을 보호하려는 듯이 우르르 앞으로 나섰다. 그들은 지연을 애워쌌지만 아까의 기세등등함은 사라지고 경계심과 두려움이 역력했다. 뭐야? 전현 어떻게 된 거야? 형님, 그들이 수군거렸다. 태식은 부하들 뒤로 물러나 숨을 고르며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눈으로 지연을 노려봤다. 전현, 뭐하는 년이야. 그냥 여자가 아니잖아. 그는 자신의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뭐해? 신들아, 전현 하나 처리 못해. 저 깡마른 거 봐라. 바람 불면 날아가겠네.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그의 말은 부하들의 공포를 분노로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들은 다시금 자신들이 수적으로 우위에 있으며 저 여자는 어쨌든 여자일 뿐이라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래, 시발 여자가 힘 좀 쓴다고 깡패가 될 줄 아나. 부하 중 하나가 쇠 파이프를 고쳐 잡으며 앞으로 나섰다. 아줌마, 솜씨가 제법이네. 근데 말이야. 여자는 이래서 안 돼. 힘 자랑할 때랑 조용히 할 때를 구분을 못 하거든. 또 다른 놈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우리 태식이, 형님이 얼마나 여자를 아끼시는데 감히 형님 손목을. 지침, 오늘 밥 먹으러 왔다가 제사밥 먹게 생겼네. 그들은 지연을 둘러싸고 온갖 모욕적인 언사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명백한 성차별적 편견에 기반한 조롱이었다. 야, 너 혹시 트랜스젠더냐? 여자가 어떻게 그런 힘을 내 얼굴 반반하게 생겨서 얌전히 밥이나 먹지? 왜 나서고 지랄이야? 집에서 남편 밥이나 할 것이지. 감히 영도 부두에서. 김지연은 그 모든 모욕을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임무와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하고 있었다. 정체를 완벽히 숨기는 것은 이미 글렀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힘을 가졌는지는 저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됐다. 그녀의 목표는 이들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배후를 캐는 것이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은 조폭들을 무시한 채 넘어져 있던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가 한 걸음 옮기자 조폭들이 길을 막아섰다. 어딜 가? 우리 말이 말 같지 않아. 대답 안 해? 이년아. 바로 그때였다. 태식의 부하 중 가장 성질이 급해 보이는 놈. 아까 쇠 파이프를 들고 나섰던 놈이 이 상황이 지루하다는 듯이 외쳤다. 시발말로 해서 뭐해. 전현이 아까부터 저 솥단지만 쳐다보잖아. 그는 주방 입구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거대한 육수 솥을 가리켰다. 그의 눈에 잔인한 광기가 어렸다. 형님,
전현이 우리 형님 손목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우리도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다른 놈과 눈짓을 주고받더니 둘이서 펄펄 끓는 육수 솥을 들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다. 박할머니가 기겁하며 소리쳤다. 안 돼, 그것만은 그것 뜨거워 사람 죽어. 할머니의 애원은 그들에게 들리지 않았다. 그들은 정말로 그 솥을 지연에게 부어버릴 작정이었다. 지연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폭력배들의 싸움에는 익숙했지만 이런 식의 무자비하고 추악한 폭력은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몸이 긴장을 풀고 언제든 튀어나갈 수 있는 자세로 바뀌었다. 멈춰. 음식은 건드리지 마. 지연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가게 안을 울렸다. 그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조용했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명백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방금 전까지 낄낄대던 조폭들조차 순간적으로 그 기세에 눌려 움직임을 멈칫했다. 하지만 이미 솥을 들고 나온 두 놈은 멈출 수 없었다. 그들은 뜨거운 솥의 무게와 열기 때문에라도 빨리 이 일을 끝내야 했다. 시끄럽고 이거나 처먹어, 그중 하나가 소리치며 솥을 지연을 향해 기울였다. 시뻘건 김을 내뿜는 뜨거운 육수가 지연을 향해 쏟아져 내렸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박할머니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 태식은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들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지연의 몸이 연기처럼 사라졌다. 그녀는 육수가 쏟아지는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고 인간의 반사신경이라고는 믿기 힘든 속도로 몸을 날렸다. 그녀는 바닥을 구르거나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확히 솥을 들고 있던 두 놈의 사이로 파고들었다. 미락 펄펄 끓는 육수는 지연이 있던 자리가 아닌 맞은편 벽과 테이블에 쏟아졌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뜨거운 수증기로 가득 찼다. 아! 뜨거 육수를 들고 있던 두 놈 중 하나가 자신의 발등에 튄 육수의 비명을 질렀다. 지연은 이미 그들의 뒤에 서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음식을 소중히 하라고 했을 텐데 그녀가 읊조렸다. 모든 것이 다시 정지했다. 조폭들은 이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저것은 운이 아니었다. 저것은 기술이었다. 그것도 자신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선 기술이었다. 태식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떤 존재와 마주하고 있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여기서 물러나면 그는 영도 부두는커녕 자기 부하들 앞에서조차 얼굴을 들 수 없게 될 터였다. 뭐해. 전현이 요술이라도 부린 줄 알아. 그냥 피한 거잖아. 좁은 데서 지랄하다. 지 발등에 쏟은 거잖아. 태식이 애써 태연한 척 소리쳤다. 야, 김 실장 네가 나서 전현 버르장머리를 좀 고쳐놔. 그가 김 실장이라고 부른 사내는 아까부터 한쪽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던 무리 중에서 유일하게 양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사내였다. 그는 다른 조폭들과는 달리 흉기도 들고 있지 않았고 표정도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의 귓가에 자리한 흉터와 다부진 체격은 그가 단순한 문지기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 실장이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그는 지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조롱하듯 말했다. 아가씨, 재주가 좋네. 어디서 서커스라도 배웠나 봐. 그는 다른 놈들처럼 소리치지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그리고는 지연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하고 밀쳤다. 여자는 말이야. 이런 데 끼는 거 아니야. 얌전히 집으로 꺼져. 오빠가 기분 좋게 말할 때 그것은 명백한 물리적 도발이었다.
무시와 경고, 그리고 폭력의 예고가 담긴 행동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지연의 얇은 바람막이 점퍼를 눌렀다. 지연은 그가 미는 대로 밀려나지 않았다. 그녀의 발은 마치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 도발에 김지연의 눈빛이 처음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얼음장 같던 무표정 속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민 김 실장의 손가락을 천천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그의 눈을 마주했다. 그 손, 안 치우면 부러질 줄 알아. 김 실장의 얼굴에 경멸 어린 웃음이 떠올랐다. 부러져하. 그는 지연의 경고를 21세기 최고의 농담으로 들은 사람처럼 헛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이 상대해온 수많은 센 척하는 놈들 중 하나로 이 여자를 멋대로 판단했다. 아가씨, 내가 험한 꼴 많이 봤어도 당신처럼 겁대가리 없는 여자는 또 처음이네. 그는 자신의 손가락을 치우기는커녕 아예 지연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얇은 바람막이 점퍼가 그의 거친 소나기 안에서 우그러졌다. 그의 악력은 평범한 남자의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이 정도 힘이면 보통 여자는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아야 정상이었다. 내가 지금부터 예절 교육을 좀 시켜줄게. 여자는 어디서 어떻게. 김 실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일어났다. 그의 손이 지연의 어깨를 움켜쥐는 바로 그 1초의 순간, 지연의 몸은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그녀는 반격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잡은 것이 사람의 어깨가 아니라 단단한 강철판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그 강철판이 폭발했다. 지연은 그의 손목이 자신의 어깨에 압력을 가하는 바로 그 힘을 역이용했다. 그녀의 몸이 살짝 틀어지는가 싶더니 김 실장의 팔이 그녀의 어깨를 지렛대 삼아 기묘한 각도로 비틀렸다. 김 실장의 입에서 당황스러운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는 자신의 팔을 빼내려 했지만 지연의 반대쪽 손이 이미 그의 손목을 낚아채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잡기가 아니었다. 정확하게 그의 관절과 힘줄이 가장 취약한 부분을 파고드는 고도로 훈련된 CQC 근접 격투의 관절기였다. 우드득, 나무 토막이 부러지는 것 같은 건조하고 불쾌한 소리가 좁은 국밥집 안을 울렸다.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뼛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크아악. 김 실장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박태식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그것은 고통을 넘어선 무언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는 절망의 비명이었다. 그의 손목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팔꿈치 관절은 탈구되어 기괴한 형태로 튀어나왔다.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김 실장이 고통으로 몸을 숙이는 순간 그녀의 무릎이 번개처럼 솟구쳐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컥. 김 실장은 숨이 끊어지는 소리를 내며 그대로 무너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져 부러진 팔을 붙잡고 거품을 물며 몸을 떨었다. 다른 조폭들과 달리 깔끔했던 그의 양복은 순식간에 먼지와 오물로 더러워졌다. 정적, 완전한 정적이 국밥집을 지배했다. 방금 전까지 낄낄대던 조폭들은 모두 입을 굳게 다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김 실장, 그는 이 조직의 행동 대장이자 박태식이 가장 신뢰하는 해결사였다. 어지간한 깡패 서너 명은 혼자서도 정리하는 그야말로 괴물 같은 인간이었다. 그런 김 실장이 저 깡마른 여자에게 단 3초 만에 손목이 부러지고 팔꿈치가 빠졌으며 명치를 가격당해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폐인이 되어 바닥을 기고 있었다. 이것은 운이 아니었다. 재주는 더더욱 아니었다. 이것은 압도적인 기술이자 살상에 특화된 폭력이었다. 조폭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저 여자는 자신들과는 급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저것은 길거리 싸움이 아니었다. 저것은 전쟁 기술이었다. 지연은 바닥에서 경련하는 김 실장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툭툭 털었다. 마치 불쾌한 벌레를 만진 것처럼. 그리고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무리의 뒤에 숨어 있던 박태식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차가움을 넘어 이가 시릴 정도의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 눈빛과 마주친 박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공포가 그의 척추를 타고 기어올랐다. 내가 말했을 텐데. 지연이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며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이제 그 안에는 그 어떤 망설임도 경고도 없었다. 오직 확신과 위압감만이 가득 차 있었다. 손대지 말라고. 그녀는 박태식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사과하라고. 그 한 걸음에 지연을 둘러싸고 있던 조폭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파도처럼 양옆으로 갈라졌다. 그들은 감히 그녀의 진로를 막을 생각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손에 들린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는 이제 흉기가 아니라 그저 무거운 쇳덩어리에 불과했다. 박태식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그의 등 뒤는 차가운 벽이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그는 공포에 질려 덜덜 떨면서도 마지막 남은 자존심으로 허세를 부렸다. 너 뭐야? 너 대체 뭐하는 년이야? 그의 목소리는 공포 때문에 꼴사납게 갈라지고 있었다. 네가 뭔데 여긴 내 구역이야. 내가 상어 박태식이라고. 사과해. 지연은 기계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며 그에게 다가섰다. 28년이 내가 누군지 몰라. 내 뒤에 누가 있는지 알고. 이래 박태식은 절박하게 소리쳤다. 우리 조직이 마지막 기회야. 지연이 그의 코앞에 섰다. 왜소하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제는 거대한 산처럼 그를 압도하고 있었다. 할머니께,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상인에게 무릎 꿇고 사과해.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그 말은 박태식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목숨감이 저 계집이 자신의 목숨을 논하고 있었다. 공포가 극에 달하자 그것은 광기로 변했다. 죽여. 전연 죽여버려. 박태식이 눈이 뒤집혀 고함을 질렀다. 뭐해? 이 배신들아, 전연 하나한테 다 쫄았어. 다 같이 덤벼. 전연 하나 죽인다고 아무도 몰라.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죽여. 그의 광기 어린 명령에 멈칫하던 부하들이 마지못해 무기를 고쳐 잡았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웠지만 두목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었다. 게다가 다 같이라는 말에 약간의 용기를 얻었다. 저 여자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는 없겠지. 8명의 조폭이 부러진 팔로 신음하는 김 실장과 손목을 부여잡은 박태식을 제외하고 김지연을 중심으로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기 시작했다. 좁은 국밥집 안은 다시금 일촉즉발의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그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기회는 줬다. 그녀의 나지막한 독백과 함께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머리를 묶고 있던 고무줄을 풀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마치 봉인을 해제하는 의식처럼 보였다. 8명의 조폭들이 김지연을 완전히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분명한 공포가 서려 있었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박태식의 광기 어린 고함이 그들의 퇴로를 막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다. 죽여 당장 전현을 죽이란 말이야. 박태식의 절박한 외침이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무리 중 가장 덩치가 크고 험상궂게 생긴 놈이 이 지옥 같은 정적을 깨기로 결심했다. 그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짜내기 위해 괴성을 질렀다. 이 시발려나 혼자서 8명을 다 상대하게 그가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치켜들며 지연에게 가장 먼저 달려들었다. 바람을 가르는 쇳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울렸다. 박 할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두 눈을 감았다. 하지만 지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를 풀며 자신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드는 흉기를 그저 바라보고 있었다. 쇠 파이프가 그녀의 머리를 내리치기 직전 불과 몇 센티미터 남지 않은 그 찰나의 순간 지연의 몸이 움직였다. 그것은 피하는 동작이 아니었다. 그녀는 오히려 쇠 파이프를 향해 한 걸음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너무나도 빨라 잔상처럼 보였다. 그녀는 놈의 공격 범위 안으로 들어가 놈의 팔이 다 펴지기도 전에 이미 그의 겨드랑이 아래에 서 있었다. 조폭은 자신의 공격이 허공을 가른 것을 깨닫기도 전에 옆구리에서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지연이 푼머리카락이 휘날리며 그녀의 팔꿈치가 정확하게 그의 늑골을 가격했다. 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거구의 조폭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는 쇠 파이프를 손에서 놓친 채 새우처럼 몸을 말고 바닥을 굴렀다. 단 한 방이었다. 가장 먼저 용기를 냈던 자가 가장 처참하게 첫 번째로 쓰러졌다. 남은 7명의 조폭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미친. 그들은 방금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방금 전 김 실장이 당했을 때와는 또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다. 그것은 인간의 반응 속도가 아니었다.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놈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남은 7명을 그리고 그 뒤에서 공포로 얼굴이 하얗게 질린 박태식을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나?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너희가 지금 누구를 건드리고 있는지.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낡은 바람막이 점퍼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느린 동작에 남은 7명의 조폭들은 일제히 움찔했다. 총이다. 누군가 겁에 질려 외쳤다. 전현 총 꺼낸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몸을 숙이거나 테이블 뒤로 숨으려 했다. 하지만 지연이 꺼낸 것은 검은색의 차가운 총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손바닥만 한 크기의 단단한 금속 재질로 된 작은 물체였다. 그 위에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봉황무늬와 국방부의 표식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군인 신분증이었다. 박태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뭐야? 저거 위조 신분증이라도 보여주려는 건가? 그는 공포 속에서도 애써 비웃음을 지으려 했다. 저 여자가 경찰이든 뭐든 이미 자신들은 살인미수 현행범이었다. 신분증 따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지연은 그 신분증을 가볍게 손가락 사이에 쥐었다. 그리고는 박태식을 향해, 정확히는 그의 얼굴을 향해 가볍게 손목 스냅을 주었다. 자라또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금속 신분증이 그녀의 손을 떠났다. 그것은 종이처럼 힘없이 날아간 것이 아니었다. 마치 날카롭게 연마된 수리검처럼 맹렬한 속도로 회전하며 어둠을 갈랐다. 퍽,
희익 박태식의 입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신분증은 정확히 박태식의 뺨을 스치듯 지나가 그가 등을 기대고 있던 가게의 낡은 나무 기둥에 박혔다. 금속의 뾰족한 모서리 부분이 축축한 나무를 3cm 가까이 파고들며 기둥이 얕게 갈라졌다. 신분증은 그 자리에 박힌 채 타르르 떨며 진동했다. 가게 안에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조폭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그들은 부러진 팔을 붙잡고 신음하던 김 실장도 방금 늑골이 부러져 쓰러진 동료도 모두 잊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박태식의 얼굴 옆 나무 기둥에 박혀 진동하는 저 금속 물체에 고정되었다. 저것이 만약 사람의 목이나 눈을 향해 날아왔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결과가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저 여자는 총이 필요 없는 인간이었다. 그녀 자신이 살아있는 흉기였다. 박 할머니조차 입을 틀어막고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바라보았다. 대한민국 해군. 김지연의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그녀는 박태식을 향해, 아니, 그곳에 있는 모두를 향해 선언했다. 특수전전단, 우띠띠, 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눈은 이제 박태식의 눈동자를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소령, 김지연이다. 소령, 그 단어가 가게 안을 맴돌았다. 소령이라고 저 깡마르고 낡은 점퍼를 입은 국밥 한 그릇에 1,000원짜리 수표를 던지던 저 여자가 깡패들을 상대하는 경찰도 아니고 군인, 그것도 그냥 군인이 아니라 TV에서나 보던 UDT 시을의 소령. 박태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년이 소령이라고 개소리 집어치워 그는 애써 부정했지만 그의 다리는 이미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자신의 뺨 옆에 박힌 신분증을 보았다. 떨리는 시선으로 초점을 맞췄다. 그곳에는 소령 김지연이라는 글자와 함께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여자와 똑같은 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는 냉철한 얼굴의 증명사진이 박혀 있었다. 모든 것이 진짜였다. 박태식의 뇌가 정지했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냥 조폭이 아니었다. 그는 최근 부산항을 통해 밀수품을 유통하려는 더 큰 조직의 하청을 받아 이영도 부두를 장악하라는 임무를 받고 온 것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 임무를 수행하는 첫날,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여군 소령을, 그것도 민간인으로 위장 잠입 중이던 현역 장교를, 그녀의 부하들도 아닌 바로 그녀 본인을 직접 건드리고 모욕하고 심지어 죽이려 했다. 아, 박태식의 입에서 의미 없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더 이상 폭행이나 협박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군사 문제였다. 대대 국가 전복 시도 혹은 간첩 행위로 오인받아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다. 자신은 이제 감옥이 아니라 국군 기무사령부 당시 명칭나 그보다 더 무서운 곳에 지하실로 끌려가게 생겼다. 남은 7명의 조폭들도 그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여자를 얕보고 덤볐다가 호랑이 굴, 아니 용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다. 손에 들고 있던 쇠파이프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철컥, 땡그랑. 그들은 모두 무기를 버렸다. 그들은 싸울 의지를 완전히 상실했다. 아니, 그들은 이제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입장이었다. 소령님.
그들 중 하나가 반사적으로 무릎을 꿇었다. 그러자 마치 전염병처럼 나머지 6명도 모두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몰라봤습니다. 그들은 김지연을 향해 필사적으로 머리를 조아리기 시작했다. 좁은 국밥집 바닥에 덩치 큰 사내들이 오로지 한 명의 작은 여자를 향해 절을 하는 기괴한 광경이 펼쳐졌다. 오직 한 사람, 박태식만이 여전히 서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을 용기조차 나지 않았다. 그는 지금 이 상황이 거대한 악몽이기를 바랐다. 가게 안은 죽음과도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시간의 흐름이 멈춘 듯 했다.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라고는 바닥에 쓰러진 김 실장의 고통, 어린 신음소리와 방금 늑골이 부러진 조폭이 내뱉는 가쁜 숨소리뿐이었다. 그리고 7명의 조폭들. 그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모시던 형님 박태식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한 곳, 바닥에 꽂혀 있었다. 그들의 거대한 덩치가 공포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마치 죄를 고하는 신자들처럼 보였다. 그들의 손에서 떨어진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들이 바닥에 뒹굴며 그들의 완전한 패배를 증명했다. 오직 박태식만이 서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부하들과 그들 앞에 여신처럼 혹은 사신스셴처럼 서 있는 김지연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의 뇌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불과 10분 전, 그는 이 부두의 왕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통제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부하들은 저 여자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그가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도 저 여자는 그를 조롱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박태식의 머릿속에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공포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그것은 광기로 변질되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 배신자 새끼들. 박태식이 무릎 꿇은 부하들에게 고함을 질렀다. 전연 하나한테 쫄아서 감히 형님을 버려 일어나서 전연을 찢어 죽여.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들은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그들은 박태식이 두려웠지만 김지연은 그보다 훨씬 더 두려웠다. 박태식은 그들의 돈줄이었지만 김지연은 그들의 목숨줄을 쥔 존재였다. 그들의 침묵은 박태식에게 마지막 확인 사살이 되었다. 내 놈들이 감히. 박태식의 눈이 핏발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부하들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앗아간 김지연을 노려보았다. 내년 때문이야. 내년만 없었으면. 그의 손이 재킷 안쪽으로 향했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발악이었다. 조폭으로서의 본능, 궁지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저항이었다. 그의 손의 번뜩이는 은빛이 스쳤다. 그것은 평범한 칼이 아니었다. 어부들이 쓰는 날카롭고 긴 회칼 사시미 칼이었다. 내가 너 같은 년한테 무너질 줄 알아 죽어. 이 미친년아. 박태식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김지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체중을 실어 칼을 쥔 손을 앞으로 내뻗었다. 그녀의 심장을 노린 필사적인 마지막 공격이었다. 그의 절박한 외침은 무릎 꿇고 있던 부하들 중 2명에게 마지막 불씨를 지폈다. 두목이 직접 움직이는데 이대로 보고만 있다가는 나중에 살아남아도 보복을 당할 것이라는 어리석은 계산, 혹은 공포에 질린 군중 심리였다. 와, 형님. 2명의 조폭이 박태식과 거의 동시에 무릎을 털고 일어났다. 그들은 손에 무기가 없었지만 오직 숫자를 믿고 지연의 좌우 측면을 향해 달려들었다.
10초 전만 해도 항복했던 자들이 다시금 야수로 돌변했다. 박태식 정면, 칼, 조폭일 좌측, 맨손, 조폭 이 우측, 맨손, 세 명의 적이 세 방향에서 동시에 김지연을 덮쳤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 가게 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박 할머니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끝이라고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김지연의 세계에서 시간은 다르게 흘렀다. 그녀의 눈은 세 명의 움직임을, 그들의 속도를, 그들의 의도를 마치 느린 비디오처럼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놀람이나 공포가 없었다. 오직 지루한 임무를 처리하는 듯한 냉철함만이 존재했다. 멍청한 것들. 그녀의 나지막한 중얼거림과 함께 그녀의 몸이 폭발했다. 가장 먼저 그녀가 향한 곳은 정면의 박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함정이었다. 그녀는 왼쪽으로 한 걸음 파고들었다. 자신을 잡으러 달려드는 조폭일의 바로 품 안으로. 조폭일은 목표물이 갑자기 자신의 눈앞으로 순간 이동한 것에 당황했다. 그가 손을 뻗어 지연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지연의 손바닥이 그의 턱 밑을 강하게 후려쳤다. 단순한 가격이 아니었다. 경동맥동을 정확히 압박하는 특수 타격이었다. 조폭일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의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차단되었다. 그의 눈이 뒤집히고 거대한 덩치가 힘없이 뒤로 쓰러졌다. 그는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기절했다. 소요 시간 5초. 그녀가 첫 번째 적을 처리하는 것을 본 조폭이는 공포에 질려 달려들던 기세를 멈추려 했다. 하지만 이미 내디딘 발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 지연은 그 망설임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낮게 회전시켰다. 그녀의 움직임은 무술 영화처럼 화려하지 않았다. 오직 효율성만을 극대화한 군용 백병전 기술이었다. 그녀의 발이 조폭이의 앞쪽 무릎 관절을 정확하게 걷어찼다. 뼈와 인대가 파열되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으악. 조폭이는 자신의 다리가 반대 방향으로 접히는 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 자신의 다리를 붙잡고 바닥을 굴렀다. 총 소요 시간 3초. 그리고 이제 박태식만이 남았다. 그는 자신의 부하 2명이 3초 만에 전투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했다. 그가 휘두른 칼은 지연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바람에 허공만을 갈랐다. 그는 공포에 질려 칼을 다시 거두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지 않았다. 지연은 이미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내 놈은. 박태식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너무 시끄러워. 지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손이 박태식의 칼쥔 손목을 낚아챘다. 아까 김 실장에게 시전했던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빠르고 강력한 힘이었다. 박태식이 손목에 전해지는 고통에 칼을 놓치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가 칼을 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손가락을 압박해 그가 칼을 더욱 꽉 쥐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손목을 그대로 비틀었다. 우드드득. 박태식의 손목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다. 크아아악. 그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지연의 처벌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태식의 부러진 손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방패 삼아 앞으로 밀고 나갔다. 저리가 이 괴물아. 박태식이 발버둥 쳤지만 지연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지연은 그를 아까 무릎을 꿇고 있던 나머지 5명의 조폭들이 뭉쳐있는 곳으로 그대로 밀어 던져버렸다. 으악 형님. 박태식의 거대한 몸뚱이가
볼링핀처럼 자신의 부하들을 덮쳤다. 5명의 조폭들은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두목과 함께 뒤엉켜 바닥에 나뒹굴었다. 완전한 혼돈이었다. 총 10명의 조폭, 김 실장 팔꿈치 탈골, 손목 골절, 늑골 조폭, 갈비뼈 골절, 조폭 1 경동맥동 쇼크, 기절, 조폭 2 무릎, 관절, 파열, 박태식 손목 골절, 전이 상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공포에 질려 서로 엉켜 일어날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걸린 시간은 박태식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든 순간부터 계산해도 고작 15초 남짓이었다. 사용자 매뉴얼의 1분 이내라는 가이드라인은 이 괴물 같은 여자에게는 너무나도 긴 시간이었다. 국밥집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공포로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지연은 그 처참한 광경의 한가운데 섰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한 번 쓸어 넘겼을 뿐 숨소리 하나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성가신 벌레들을 치운 사람처럼 무표정했다. 그녀는 천천히 박태식의 뺨 옆에 박혀있던 자신의 신분증이 있는 기둥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기둥에 박힌 신분증을 마치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를 떼어내듯 가볍게 뽑아냈다. 그리고 낡은 바람막이 점퍼 주머니에 아무렇지도 않게 쑤셔 넣었다. 그녀의 그 침착하고 일상적인 마지막 행동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조폭들에게는 그 어떤 폭력보다도 더한 공포와 굴욕감을 안겨주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은 싸움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저 처리당했을 뿐이다. 국밥집 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강물처럼 흘러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10명의 거구들이 만들어낸 아수라장은 처참했다. 부러진 팔을 붙들고 신음하는 김 실장, 늑골을 부여잡고 숨을 몰아쉬는 조폭, 무릎이 꺾인 채 바닥을 기는 놈, 턱을 맞고 기절한 놈, 그리고 그들의 두목 박태식은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자신의 부하들 더미 위에서 넋이 나간 채 앉아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감히 김지연을 쳐다보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은 오직 바닥 혹은 자신들의 상처에만 머물러 있었다. 10분 전 그들은 이 부두를 집어삼키려 온 포식자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더 상위의 포식자에게 사냥당한 먹잇감 무리에 불과했다. 그들의 손에서 떨어진 쇠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그리고 박태식의 회칼이 바닥에 뒹굴며 이 일방적인 사냥의 결과를 증명하고 있었다. 이 모든 참상의 한가운데 김지연 소령은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를 으쓱하거나 숨을 고르거나 땀을 닦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방금 끝낸 업무를 확인하는 사람처럼 쓰러진 조폭들을 차갑게 훑어볼 뿐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의 모든 공기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숨죽인 채 지켜보는 이들이 있었다. 박 할머니였다. 그녀는 주방 입구에 기대선 채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에서 경외감으로, 그리고 이제는 비현실감으로 변해 있었다. 저 작고 낡은 점퍼를 입은 국밥 한 그릇을 조용히 먹던 여자가 괴물 같은 사내 10명을 말 그대로 박살내 버렸다. 가게 밖에서 몰래 훔쳐보던 다른 상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처음에는 공포에 질려 숨었지만 이 기묘한 정적에 이끌려 다시 고개를 내밀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영도의 상어라며 그들을 위협하던 박태식이 지금 부러진 팔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떨고 있었다.
지연은 더 이상 바닥에 널브러진 쓰레기들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다시 한번 낡은 바람막이, 점퍼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신음하던 박태식과 조폭들이 모두 움찔하며 경련했다. 또 다른 무기인가? 하지만 이번에 그녀가 꺼낸 것은 신분증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색의 투박하고 두꺼운 물체였다. 요즘 나오는 매끈한 스마트폰과는 거리가 멀었다. 표면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고 상단에는 짧고 뭉툭한 안테나가 달려 있었다. 그것은 민간인이 절대 소유할 수 없는 군용 위성 전화기였다. 박태식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는 깡패 생활을 하며 온갖 것들을 봐왔지만 저 물건은 달랐다. 스마트폰, 경찰, 무전기,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저것은 전쟁 영화에서나 보던 물건이었다. 저것은 현장에서 뛰는 특수부대 지휘관급이나 사용하는 보안이 생명인 통신 장비였다. 그의 머릿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미한 희망. 어쩌면 저 여자가 UDT를 사칭하는 미친 무술 고수일지도 모른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이 완전히 그리고 잔인하게 끊어졌다. 그녀는 진짜였다. 김지연은 조폭들에게 등을 돌렸다. 그것은 그들을 더 이상 위협 요소로조차 간주하지 않는다는 가장 완벽한 무시이자 지배의 표식이었다. 그녀는 위성 전화기의 버튼 하나를 꾹 눌렀다. 일반적인 전화 연결음은 들리지 않았다. 그저 삑하는 짧은 기계음과 함께 즉시 보안 라인이 연결되었다. 여기는 해룡. 그녀의 목소리는 방금 전까지 조폭들을 압도하던 살기 대신 지극히 사무적이고 냉철한 군인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은 간결했지만 그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우선 코드, 알파, 제로, 현 시간부 영도 부두 제3구역, 박할매 국밥집 내부. 그녀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보고했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진 조폭들을 곁눈질로 한 번 훑었다. 민간인 대상 테러 및 항만 주요 시설 점거 시도 발생. 총원 10명. 전원 무력화 완료. 박태식은 무력화 완료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체포가 아니었다. 제압도 아니었다. 무력화였다. 그것은 군사 용어였다. 자신들은 이제 민간인 상대 폭행범이 아니라 군사작전의 적대 세력으로 분류되었다는 뜻이었다. 지연의 보고는 계속되었다. 후속 조치를 위한 관할 경찰 및 헌병 합동수사팀 즉각 파견 요청. 헌병대. 박태식의 귀에 그 단어가 대못처럼 박혔다. 경찰서가 아니었다. 헌병대였다. 군사, 경찰. 자신은 이제 민간 법정이 아니라 군사법원에 서게 될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다. 자신이 저지른 짓은 이제 단순한 조폭 행위가 아니라 국가 안보 위협 행위가 되어버렸다. 추가 보고. 지연이 잠시 말을 끊었다가 더욱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들의 배후, 밀수 표적, 연관 가능성 농후, 본대 QRF 신속 대응 부대 및 정보 분석팀 지원 바람. 반복한다. 밀수 표적 연관 가능성 높음. 박태식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러진 손목의 고통도 잊었다. 밀수 표적. 그것은 자신들의 상부 조직. 그들이 이번에 영도 부두를 장악하려던 진짜 이유였다. 저 여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자신들을 사냥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덫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는지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싸움에서 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조직 전체를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 권력의 한복판으로 끌고 들어온 것이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운명을 끝장내버린 역적이 되었다. 수신 완료, 해룡, 통신 종료. 지연은 짧게 말을 맺고 전화기를 껐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낡은 점퍼 주머니에 아무렇지도 않게 쑤셔 넣었다. 그녀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바닥에 있던 조폭들은 이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죽은 듯이 혹은 죽기를 바라는 듯이 엎드려 있었다. 헌병대, 신속 대응부대, 밀수 표적, 그 단어들은 그들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지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떨고 있는 박 할머니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가 가게 안에 유일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할머니의 바로 앞에 섰다. 그리고 방금 전까지 수십 년 훈련받은 살인 병기라고는 믿을 수 없는 평범하고 조금은 앳된 목소리로 말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셨죠? 그 목소리의 온도 차이에 박 할머니는 순간 넋을 잃었다. 그녀는 고개만 겨우 끄덕였다. 아, 아가씨. 아니, 저. 소령님. 지연은 희미하게 웃었다. 그냥 아가씨라고 하세요. 그게 편합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다시 꺼냈다. 그리고 아까 박태식이 바닥에 흩뿌렸던 수표가 아닌 지갑 속에 꼬깃꼬깃한 5만 원권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국밥값. 그리고 가게 망가뜨린 값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이고, 이걸 어떻게 받아요. 소령님이 우릴 살려주셨는데 박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임무 중에 벌어진 일입니다. 지연이 돈을 할머니의 손에 쥐어주려 할 때였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아주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하지만 그 소리는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찰 사이렌 소리 외행가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더 많은 수의 사이렌이 뒤섞인 소리였다. 그리고 그 사이렌 소리 사이로 공기를 찢는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우웅, 두두두두. 그것은 일반 승용차나 경찰차가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육중한 군용 차량, 군용 트럭과 장갑차가 고속으로 아스팔트를 박차고 달려오는 소리였다. 박태식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사라졌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저것은 경찰이 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저것은 군대가 오는 소리였다. 김지연 소령의 전화 한 통에 부산항 인근의 해군 기지가 통째로 움직이고 있었다. 불과 3분. 전화가 끊긴 지 불과 3분 만이었다. 가게 밖이 순식간에 파란색과 빨간색 경광등으로 물들었고 수십 개의 군화발이 땅을 울리는 소리가 부두 전체를 뒤덮었다. 박태식은 그 소리를 들으며 마침내 공포와 고통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여 의식을 잃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자신을 차갑게 내려다보는 김지연 소령의 조용한 눈빛이었다. 정의는 그렇게 압도적으로 도착했다. 티익 쾅.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어내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육중한 군용 트럭들이 급정거하는 소리가 영도 부두를 뒤덮었다. 소리는 한두 대가 아니었다. 낡은 국밥집의 문은 이미 열려 있었지만 두 번째로 문을 뚫고 들어온 것은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검은색 방탄 헬멧과 방탄복으로 온몸을 감싼 K 소총을 든 무장 헌병의 총구였다.
내부 소탕 진입, 육중한 군화발 소리와 함께 훈련받은 군인들이 가게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들은 순식간에 가게 내부를 장악했다. 그들의 눈은 신속하게 위험 요소를 스캔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10명의 거구들이 마치 태풍이라도 휩쓸고 간 것처럼 가게 바닥 여기저기에 처참하게 널브러져 있었다. 부러진 팔을 붙잡고 신음하는 자, 무릎이 꺾인 채 고통에 떠는 자,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은 자들, 그리고 그 지옥도의 한가운데 너무나도 태연하게 낡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헌병들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그들이 받은 명령은 적대 세력 10명 무력화 완료, 현장 확보였다. 그들은 당연히 치열한 총격전이나 격투의 흔적을 예상했다. 하지만 현장은 전투라기보다는 일방적인 학살에 가까웠다. 그때 가게 입구로 2명의 남자가 급하게 들어섰다. 한 명은 부산진 경찰서 소속의 이 반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해군 헌병대대 소속의 박 대위였다. 이 반장은 50대의 베테랑 형사였지만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그는 조폭 간의 세력 다툼이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하지만 현장에는 경찰보다 먼저 군대가 도착해 있었고 그 조폭들은 이미 전투불능 상태가 되어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일을 누가 저질렀는지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인지 도무지 파악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박 대위는 달랐다. 그는 30대의 젊고 날카로운 군인이었다. 그는 해룡의 위성통신을 직접 수신한 지휘관이었다. 그는 현장을 빠르게 스캔했고 곧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김지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겉모습은 평범한 민간인이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박 대위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존재가 누구인지 직감했다. 그는 함께 온 이 반장을 잠시 잊은 채 김지연을 향해 똑바로 걸어갔다. 그는 그녀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헬멧을 벗어 옆구리에 끼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의를 담아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경례했다. 충성,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김지연 소령님, 헌병대대장 박진수 대위. 현 시간부로 현장 지휘권 인계받았습니다. 소령님, 괜찮으십니까?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가게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소령님, 이 반장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소령 저 아가씨가 그는 경찰 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황당한 상황은 처음 겪었다. 방금 전까지 무력한 피해자이거나 혹은 운 좋게 살아남은 목격자일 것이라 생각했던 저 작은 여자가 헌병대위가 깍듯이 경례하는 현역 소령이라고. 김지연은 박 대위의 경례를 가벼운 목례로 받았다.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침착하고 사무적이었다. 박 대위, 수고가 많다.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군.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부하 직원을 대하는 상사의 그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이 반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 반장은 자신도 모르게 꿀꺽 침을 삼켰다. 이 반장님, 맞으시죠? 협조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이 현장은 단순 폭력 사건 현장이 아닙니다. 지연은 바닥에 쓰러진 박태식 일당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이들은 국가 중요 기반 시설인 영도 항만을 무력으로 점거하고 민간인들을 상대로 테러 행위를 자행하려 한 자들입니다. 단순 폭행이나 협박 혐의로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박대위의 고함보다 더 강력했다. 박대위, 들었나? 예. 소령님, 박대위가 즉시 대답했다. 이들은 단순 폭력범이 아닌 국가안보 위협 세력으로 간주. 전원 최고 보안 등급으로 체포한다. 헌병대는 즉시 부상자들을 결박하고 의무병은 상태 확인 후 후송 준비. 알겠습니다. 헌병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쓰러져 있던 조폭들에게 달려들어 인정사정 없이 플라스틱 케이블 타이로 그들의 손을 등 뒤로 결박했다. 기절해서 깨어나려던 박태식은 자신의 얼굴을 겨누고 있는 차가운 K 소총의 총구와 눈이 마주치자 숨이 핫는 듯한 공포를 느끼며 그대로 얼어붙었다. 내 팔 부러졌다고 김 실장이 고통을 호소했다. 헌병 중 하나가 그의 상태를 힐끗 보더니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남은 팔마저 뒤로 꺾어 결박했다. 조용히 해. 이 새끼야. 넌 이제 범죄자가 아니라 적이야. 군 의무병이 다가와 쓰러진 조폭들의 상태를 빠르게 확인했다. 보고합니다. 1번 적. 우측 늑골 다수 골절. 2번 적. 좌측 슬관절 파열. 3번 적. 경동 맥동 충격으로 인한 일시적 기절. 4번 적. 우측 팔꿈치 관절. 탈골 및 손목 골절. 의무병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이 반장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이 모든 상처를 저 여자 혼자서 만들었다는 말인가?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그는 자신이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액션 영화 촬영장에 잘못 들어온 것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다. 이 모든 소란과 압도적인 군대의 등장은 숨죽이고 있던 부두의 상인들을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멀리서 지켜보았다.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했다. 그들은 보았다.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히고 짓밟았던 상어 박태식이 두 손이 결박당한 채 군화발에 짓밟혀 끌려 나오는 것을, 자신들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던 그 흉악한 조폭들이 부상당한 개처럼 질질 끌려나와 군용 트럭 짐칸에 던져지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낡은 점퍼를 입은 한 작은 여자가 무장한 군인들의 경례를 받으며 조용히 지휘하고 있는 것을, 그 순간 상인들의 마음속에 있던 공포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노이자 안도감이었고 동시에 해방감이었다. 박 할머니가 가장 먼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이 반장에게 달려가 바닥에 흩뿌려진 돈과 부서진 가게를 가리키며 울부짖었다. 내가 다 봤어요. 저놈들이 우리 가게를 다 부수고 내 국밥솥을 엎으려고 했어요. 저 소령님이 아니었으면 우린 다 죽었을 거라고요. 박 할머니의 외침은 기폭제가 되었다. 두려움에 갇혀있던 상인들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맞아요. 저놈들이 우리 생선 상자를 다 걷어찼어요. 쇠파이프로 우리를 위협했다고요. 저놈이 그랬어요. 나는 똑똑히 봤어. 저놈들이 저 아가씨, 아니, 소령님한테 여자가 감히 나선다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었다고 저놈들이 칼까지 꺼냈어요. 저 소령님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내가 봤어. 수십 개의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증언이 되어 영도 부두를 울렸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법이,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압도적인 힘 군대, 이 자신들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이 반장은 터져 나오는 증언들을 받아 적느라 정신이 없었다. 김지연은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정의의 모습이었다.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고 약자들이 다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것. 박대위가 그녀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격려했다. 소령님, 현장 정리 완료했습니다. 부상자 5명은 군 병원으로, 나머지는 헌병대 조사실로 이송하겠습니다. 경찰 측에도 신병인계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다. 지연이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그녀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아까 보고했듯이 이놈들은 꼬리에 불과해. 진짜 몸통은 따로 있다. 박대위는 지금 즉시 QRF 신속 대응 부대와 정보 분석팀을 소집해 이놈들 배후에 있는 밀수 조직을 오늘 안에 전부 뿌리 뽑는다. 알겠습니다. 박대위의 눈에도 불이 붙었다. 김지연은 마지막으로 아수라장이 된 국밥집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박 할머니에게 다가가 아까 건네지 못했던 5만 원권 몇 장을 다시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시끄럽게 해드려서. 박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붙잡고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소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은 희미하게 웃어 보인 뒤 밖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의 앞을 무장한 헌병들이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열었다. 그녀는 이제 위장 잠입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부두를 위협하는 적들을 소탕하기 위해 온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 해룡이었다. 상황은 신속하게 정리되고 있었다. 영도부두는 이제 완전히 군과 경찰의 통제하에 들어갔다. 이 반장이 이끄는 경찰들은 겁에 질린 상인들의 증언을 확보하느라 분주했다. 박대위가 지휘하는 헌병들은 부상당한 조폭들을 군용 트럭에 싣고 현장 주변의 폴리스 라인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군사 통제선을 설치했다. 김지연은 이 모든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나 박 할머니의 부서진 국밥집 입구에 섰다. 그녀는 방금 전에 살벌했던 전투가 무색하게 낡은 점퍼 차림으로 조용히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이 모든 사건에서 벗어난 이방인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빠르게 회전하고 있었다. 그녀는 우연히 이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김지연이 오늘 새벽 이 허름한 국밥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휴가 중인 군인의 여유로운 식도락 따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작전의 일환이었다. 며칠 전 UDT 정보 분석팀은 대한민국 남부 해안을 거점으로 하는 새로운 밀수 조직의 움직임을 포착했다. 단순한 마약이나 명품 따위가 아니었다. 첩보에 따르면 이들은 북부의 불법 무기상과 연계하여 등록되지 않은 군용 화기 및 폭발물 부품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었다. 경찰이 아닌 UDT가 그리고 김지연 소령 자신이 직접 이 임무에 투입된 이유였다. 그녀의 임무는 단독 잠입 정찰, 단독 체류쟁자, 본격적인 소탕작전 전 민간인으로 위장하여 이들의 실체를 파악하고 조직의 핵심 인물들을 식별하며 그들의 정확한 밀수 루트와 거래 시간을 확인하는 것. 그녀는 망치를 휘두르기 전 암세포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외과 의사의 메스였다. 박태식과 그의 상업화는 그 거대 조직의 가장 말단, 가장 소모적인 행동대에 불과했다. 그들의 임무는 오늘처럼 무식한 폭력을 행사하여 부두 상인들을 위협하고 영도항의 물류 통제권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지연의 예상과 달리 그들은 너무 일렀고
너무 멍청했다. 그들은 조용히 물밑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대신 작전 첫날부터 부두 전체를 뒤집어 엎으며 난동을 부렸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들의 작전구역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UDT의 현장 지휘관 김지연 소령을 건드렸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김지연의 계획을 수정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조용히 정보를 수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를 노출시켜야만 했다. 하지만 UDT의 전설인 그녀는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전과를 뽑아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헌병들이 결박당한 박태식을 군용 트럭으로 끌고 가던 순간이었다. 박태식은 부러진 손목을 붙잡고 완전히 넋이 나간 채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공포와 고통, 그리고 절망감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지연은 박대위와 이 반장이 잠시 현장 정리에 대해 논의하는 틈을 타 박태식의 앞을 막아섰다. 박태식,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에 박태식은 전기라도 맞은 것처럼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그는 감히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네, 소령님. 지연은 주머니에서 익숙한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아까 박태식이 칼을 뽑아 들고 달려들었을 때 그와 격돌하며 그의 품속에서 순식간에 빼낸 바로 박태식의 휴대폰이었다. 그 혼란스러운 격투 와중에 그녀는 적의 무기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정보원까지 탈취했던 것이다. 비밀번호. 지연의 목소리는 명령이었다. 질문이나 요청이 아니었다. 박태식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깡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 혹은 조직에 대한 희미한 의리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을 열지 않았다. 지연은 그런 그를 조용히 내려다보았다. 내 배우가 널 살려둘 것 같나? 얼음장 같은 목소리가 그의 귓가에 파고들었다. 넌 실패했어. 넌 이 부두를 장악하기는커녕 군대까지 끌어들였지. 넌 이제 그들에게도 쓰레기야. 제거 대상 1순위라고. 박태식의 몸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은 잔인했지만 정확한 사실이었다. 하지만 난 네가 쓸모있게 만들 수 있지. 지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속삭임처럼 낮아졌다. 군사법정에서 네가 이 휴대폰의 정보를 얼마나 자발적으로 제공했는지에 따라 네가 감옥에서 보낼 시간이 달라질 수도 있어. 아니, 네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결정될 수도 있지. 선택해. 그것은 회유가 아닌 마지막 통보였다. 조직의 보복과 군사 법정의 심판. 박태식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숫자를 내뱉었다. 2, 3, 4, 지.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헌병에게 눈짓을 보냈다. 끌고 가. 헌병들은 다시 박태식을 거칠게 끌고 갔다. 박태식은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인형처럼 끌려갔다. 지연은 국밥집 구석으로 돌아와 휴대폰의 잠금을 해제했다. 박태식의 통화 목록과 메시지함은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들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단 하나의 대화창에 고정되었다. 발신자, 윗선. 그것은 암호화된 메시지나 코드가 아니었다. 너무나도 노골적이고 오만한 이름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윗선이 보낸 메시지들은 간결했다. 오전 6시, 영도 정리 시작해라. 새벽 5시 45분 시끄럽게 해도 좋다. 본보기 확실하게 보여줘. 오전 6시 10분 오늘 저녁 물건 들어간다. 길 깨끗하게 닦아놔. 오전 6시 15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메시지가 있었다. 박태식이 미처 확인하지도 못한 불과 10분 전에 도착한 메시지였다. 윗선 계획 변경. 언론이 꼬이기 전에 오늘 밤 처리한다. 저녁 8시. 영도 제칠부두. 버려진 냉동 창고. 직접 물건 확인하러 온다. 너는 주변 정리만 해. 김지연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얻었다. 무엇을? 물건, 무기, 어디서 제칠부두 냉동 창고, 그리고 언제? 오늘 저녁 8시. 심지어 윗선이라고 불리는 자가 직접 현장에 나타난다는 정보까지. 박태식의 어리석은 폭주는 김지연에게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 셈이었다. 그녀는 박대위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소령님. 현장 정리는. 김지연은 휴대폰 화면을 껐다.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낡은 국밥집이나 쓰러진 조폭들을 향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늘 밤의 사냥터가 될 저 멀리 보이는 제칠부두를 향해 있었다. 박대위, 방금 내 보고 수정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해룡 지휘관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이건 끝이 아니야.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다. 시간은 흘러 피비린내 나던 새벽의 소라는 도시의 소음 속으로 흩어졌다. 하지만 물밑에서는 대한민국 남부 해안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움직이고 있었다. 김지연 소령이 박태식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저녁 8시. 제칠부두 냉동 창고라는 정보는 단순한 첩보가 아닌 적의 심장을 꿰뚫을 비수 그 자체였다. 밤 7시 50분. 부산항 제칠부두. 낮과는 달리 이곳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오래전에 폐쇄되어 을씨년스럽기 그지없는 냉동 창고 주변은 짙은 바다 안개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오직 간헐적으로 부두 크레인의 경고등만이 붉은 빛을 깜빡이며 이 버려진 공간에 음산함을 더했다. 하지만 이 어둠 속에는 인간의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는 그림자들이 포진해 있었다. 김지연은 더 이상 낡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UDT 특수전 장비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위장 크림으로 덮여 있었고 머리에는 야간 투시경 NVG이 달린 방탄 헬멧이 씌워져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K1A 소음 기관 단총이 들려 있었고 허벅지의 홀스터에는 권총이 그리고 전술 조끼에는 각종 특수 장비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민간인 김지연이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의 지휘관 해룡이었다. 그녀의 곁에는 그녀와 똑같은 죽음의 그림자 복장을 한 5명의 UDT 대원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그들은 바이퍼, 해머, 섀도우 등 각자의 호출명으로 불리는 그녀의 직속 팀원들이었다. 그들은 소리 없이 수신호로만 의사를 교환하며 거대한 냉동 창고의 외벽에 완벽하게 밀착해 있었다. 이들만이 아니었다. 박대위가 이끄는 헌병대 MP 신속 대응부대와 이 반장의 형사팀은 창고로부터 반경 1km 밖에서부터 세 겹의 완벽한 차단선을 구축했다. 그들의 임무는 이 창고에서 단 한 마리의 쥐새끼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UDT 팀이 사냥을 끝낼 때까지 그 어떤 방해 요소도 만들지 않는 것이었다. 전대원. 상태 보고. 지연의 목소리가 암호화된 전술 헤드셋을 통해 낮게 울렸다. 바이퍼. A 지점 이상무. 해머. B 지점. 적외선 감지기 반응 없음. 섀도우. 후방 확보. 이동 표적 없음. 좋다. 지연은 야간 투시경을 통해 창고의 낡은 철문을 응시했다.
목표는 물건 확보 및 윗선 생포. 교전 규칙은 코드 감마. 저항 시 즉각 무력화한다. 내가 선두. 바이퍼. 해머. 좌우 어무. 섀도우. 후방 경계. 5초 후 진입. 그녀는 손가락 5개를 펴보였다가 하나씩 접었다. 하나가 접히는 순간 해머가 소음이 거의 나지 않는 특수 절단기로 낡은 자물쇠를 잘라냈다. 철컥. 소리는 거의 없었다. 지연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문을 밀었다. 끼익 낡은 문이 마찰음을 낼 법도 했지만 이미 바이퍼가 경첩에 소음 제거용 윤활유를 뿌려둔 상태였다. 문은 유령처럼 부드럽게 열렸다. 차가운 곰팡이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뒤섞인 악취가 훅 끼쳐왔다. 창고 내부는 완벽한 어둠이었다. 하지만 야간 투시경을 쓴 UDT 대원들에게는 모든 것이 녹색의 형광빛으로 선명하게 보였다. 지연이 가장 먼저 안으로 진입했다. 그녀의 총구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전방을 향했다. 창고 내부는 거대했다. 수십 개의 녹슨 선반들만이 괴물의 뼈대처럼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앙 거대한 방수포로 덮인 화물 더미가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마치 고급 레스토랑이라도 온 것처럼 간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 3명의 남자가 있었다. 한 명은 박태식의 김 실장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잘 다듬어진 수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였다. 그는 여유롭게 시가를 피우고 있었고 그에게서 풍기는 기운은 조폭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에 익숙한 자, 혹은 합법의 경계에서 위험한 줄타기를 즐기는 기업가의 기운이었다. 그가 바로 윗선이었다. 나머지 2명은 양복을 입었지만 그때는 전투에 익숙한 용병이나 전직 특수부대 출신 경호원임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윗선의 뒤에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시간 딱 맞췄군. 윗선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좋았다. 박태식, 그 멍청한 놈은 어디서 뭘 하고 있길래 연락도 안 받는 거지. 역시 무식한 놈들은 그는 지금 올 수 없을 거다. 어둠 속에서 마치 유령의 목소리처럼 김지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누구냐? 2명의 경호원이 즉각 반응했다. 그들은 재킷 안에서 권총을 뽑아들고 윗선의 앞을 막아섰다. 그들의 반응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그들은 확실히 프로였다. 하지만 그들이 총구를 미쳐 돌리기도 전에 그들의 시야는 온통 녹색 레이저 포인트로 가득 찼다. 움직이지 마. 움직이는 순간 머리에 구멍이 날 거다. 바이퍼와 해머의 목소리가 창고의 어둠 속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울려 퍼졌다. 경호원들의 이마와 가슴에는 이미 서너 개의 녹색 점이 조준되어 있었다. 그들은 얼어붙었다. 천천히 어둠 속에서 완전 무장한 6명의 UDT 대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이미 완벽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 윗선은 시가를 든 채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여유가 사라졌다. UDT 해군 특수전전단 어째서 경찰이 아니라 너희가. 김지연이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헬멧의 야간 투시경을 위로 올리고 위장 크림이 칠해진 냉철한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박태식의 휴대폰을 꺼내 윗선과의 대화창을 띄워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저녁 8시 제칠부두 냉동 창고. 직접 물건 확인. 약속 시간에 정확히 오셨군. 5524. 윗선. 즉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임원인 5524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내 놈이 고용한 박태식이가 아주 유용한 정보를 줬거든.
지연이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옆에 있던 해머에게 턱짓을 했다. 해머는 방수포로 다가가 그것을 한 번에 찢듯이 걷어냈다. 그 안에는 수십 개의 나무 상자가 쌓여 있었다. 해머가 그중 하나를 총검으로 열어젖혔다. 그 안에는 비닐에 쌓인 신형 돌격 소총과 수류탄, 그리고 시사 폭약이 가득 차 있었다. 박태식이 거래하려던 물건의 실체였다. 불법 무기 밀반입, 군용 화기 유출, 국가보안법 위반. 지연이 그의 죄목을 하나씩 읊었다. 이걸로 내 놈의 사업은 끝이다. 오, 이사의 얼굴이 분노와 굴욕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고작 박태식 같은 멍청한 조폭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성을 잃었다. 이 인연이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심판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나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테이블 밑에 숨겨두었던 소형 권총을 꺼내려 했다. 그것은 그의 경호원들도 모르는 마지막 비상수단이었다. 하지만 그의 손이 권총 손잡이에 닿기도 전에 김지연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총을 쏘지 않았다. 총은 불필요했다. 그녀는 테이블을 걷어차며 그의 품 안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정확하게 오늘 새벽 박태식의 손목을 부러뜨렸던 것과 똑같은 기술로 오오 이사의 손목을 꺾어버렸다. 양복 입은 신사의 입에서 박태식의 것보다 더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권총이 그의 손에서 힘없이 떨어졌다. 지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부러진 팔을 뒤로 꺾어 바닥에 내리꽂았다. 두 명의 경호원이 그 순간 반사적으로 움직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움직이지 말랬지. 바이퍼와 해머의 개머리판이 그들의 뒤통수를 정확히 가격했다. 억프로 경호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다. 창고 안은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3명의 적을 제압하는 데 걸린 시간은 10초도 채 되지 않았다. 김지연은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오오오오 이사를 냉혹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녀는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네가 누군지는 헌병대 조사실에서 실컷 떠들어봐라. 그녀는 자신의 헤드셋 마이크를 다시 켰다. 여기는 해룡. 윗선 포함적 3명 전원 생포. 물건 확보 완료. 그녀는 창고 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차갑게 선언했다. 작전 종료. 청소 시작해라.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 밖에서는 수십 대의 군용 트럭과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마치 승전보처럼 부산항의 밤하늘을 향해 일제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오늘 새벽 한 국밥집에서 시작되었던 광기는 이렇게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완벽하게 도려내졌다. 작전 종료. 청소 시작해라. 김지연의 차가운 명령이 암호화된 무선을 타고 제7부두 외곽에 포진한 모든 병력에게 전달되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부산항의 밤을 찢는 수십 개의 사이렌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정적에 잠겨있던 제7부두는 순식간에 수백 개의 경광등과 서치라이트 불빛으로 대낮처럼 밝혀졌다. 육중한 군용 트럭과 장갑차, 그리고 경찰 순찰차들이 굉음을 내며 폐쇄된 냉동 창고를 향해 돌진했다. 가장 먼저 창고의 거대한 철문을 뚫고 들어온 것은 박대위가 이끄는 헌병대 신속 대응팀과 이 반장의 형사들이었다. 그들은 완전 무장한 UDT 대원들의 어무를 받으며 내부로 진입했다. 그리고 그들은 그야말로 할 말을 잃었다. 창고 중앙에는 시사 폭약과 신형 소총이 가득 담긴 나무 상자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다. 만약 저것들이
부산 시내로 흘러 들어갔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재앙이 그들의 머릿속을 스쳤다. 그리고 그 재앙의 상자들 앞에는 3명의 남자가 비참한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다. 2명의 전문 경호원은 머리에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었고 그들의 윗선 대한민국 굴지의 방산업체 임원 555 이사는 새벽에 박태식과 똑같은 꼴로 손목이 부러진 채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이 반장은 창백해진 얼굴로 이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는 김지연을 바라보았다. 그는 새벽에 국밥집에서 이미 한 차례 충격을 받았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조폭 소탕이 아니었다. 이것은 명백한 대테러 작전이었다. 세상에. 오, 이사. 이 자가 정말. 이 반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꺼냈다. 이 반장님. 지연이 그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이미 전술 헬멧을 벗어든 상태였다. 위장 크림으로 얼룩진 얼굴은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온했다. 이제부터 반장님 소관입니다. 그녀는 오 이사의 휴대폰과 방금 전 작전 중 확보한 거래 장부 노트북과 담긴 증거물 봉투를 그에게 건넸다. 이 안에 그들이 연락한 모든 내역과 밀수 루트, 연관된 내부자 명단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박태식 같은 꼬리들 말고 몸통을 처리할 기회입니다. 이 반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증거물을 받아들었다. 그는 이 작은 여군 소령이 불과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만에 부산항을 좀먹던 거대한 암 덩어리를 뿌리째 도려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소령님, 정말, 박대위, 지연은 감상에 젖을 시간조차 주지 않았다. 현장 확보하고 증거물 이관 철저히 진행해 난 이만 복귀한다. 충성 알겠습니다. 박대위가 우렁차게 경례했다. 그는 자신의 팀원들에게 눈짓을 보냈고 UDT 대원들은 소리 없이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 듯 사라졌다. 그들은 왔던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사와 그의 부하들은 헌병들에게 거칠게 결박당해 끌려나갔다. 김지연은 이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창고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차가운 바닷바람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길고도 짧았던 하루였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가 완벽하게 끝났음을 직감했다. 다음 날 아침, 영도 부두는 기적처럼 평화를 되찾았다. 어제 새벽에 그 끔찍했던 아수라장은 마치 나쁜 꿈이었던 것처럼 사라졌다.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았고 태양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부두를 비추고 있었다. 상인들이 다시 좌판을 깔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공포나 불안이 없었다. 활기찬 웃음소리와 흥정소리가 부두를 가득 메웠다. 들었소. 어젯밤의 난리도 아니었다며. 글쎄 말이야. 그 상어놈들 잡혀간 게 끝이 아니었어. 훨씬 더 큰 놈. 무슨 대기업 이사라던데 그놈까지 싹 다 잡혀갔대 세상에. 그럼 그 쇠파이프가 아니라 총을 밀수하려던 거였어. 어쨌든 이젠 다 끝났어. 우리를 구해준 그 아가씨 덕분이야. 상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한쪽을 바라보며 이야기했다. 그들의 시선이 향한 곳은 박 할매 국밥 가게였다. 가게는 어제 박태식 일당이 부순 테이블과 의자들이 치워지고 임시로 새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박 할머니는 다시 뜨거운 김이 나는 솥을 걸고 육수를 끓이고 있었다. 그때였다. 부두 입구에서 익숙한 인형 하나가 걸어 들어왔다. 낡은 회색 바람막이 점퍼, 검은색 야구, 모자, 김지연이었다. 그녀는 어젯밤에 살기등등한 특수부대 지휘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평범하고 왜소한 민간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의 등장에 왁자지껄하던 부두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상인들이 일제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호기심이나 의심이 없었다. 오직 깊은 감사와 존경심만이 가득했다. 상인들은 그녀가 지나가는 길을 조용히 열어주었다. 몇몇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숙여 묵례를 했다. 지연은 그들의 인사에 역시 가벼운 목례로 답하며 곧장 박할매 국밥집으로 향했다. 박할머니는 이미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아이고, 소령님. 아니, 아가씨 오셨구먼. 어서 와유, 할머니. 식사 되나요? 지연이 어제와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되고 말고 얼른 앉아요. 할머니는 그녀를 어제 그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지연은 익숙하게 자리에 앉아 모자를 고쳤었다. 잠시 후 박 할머니는 뜨거운 김이 펄펄 나는 돼지국밥 한 그릇을 그녀 앞에 내려놓았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다. 국밥 위에는 그 어느 때보다 푸짐한 고기가 올라가 있었고 정갈한 반찬들이 함께 나왔다. 할머니, 저는 그냥 보통으로. 지연이 말하려 하자 할머니가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이건 돈 받는 거 아니여. 어제 아가씨가 준 돈도 여기 그대로 있어. 할머니는 주머니에서 꼬깃한 5만 원권 몇 장을 보여주었다. 이건 우리 영도 부두 상인들 모두가 아가씨한테 대접하는 한 끼 식사요. 우리를 지켜줘서 정말 고맙구먼.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지연은 잠시 그녀의 주름진 손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잘 먹겠습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국밥을 한술 떴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넘어갔다. 어제 새벽, 긴장 속에서 먹었던 그 국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따뜻한 맛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화의 맛이었고 감사의 맛이었다. 그녀가 식사를 하는 동안 가게 구석에 있던 작은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앵커.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어젯밤 부산항 제7부두에서 국내 굴지의 방산업체 임원 오우 씨가 불법 무기 밀수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현장에서는 K 소총, 폭발물 등 텔레비전 화면에는 오우 이사가 헌병들에게 결박당해 끌려나가는 장면과 오늘 새벽 박태식 일당이 경찰차에 태워지는 장면이 교차되어 나왔다. 앵커 이번 검거는 최근 영도 부두에서 발생한 조폭 난동 사건을 조사하던 군경 합동 수사팀이 이들의 배후에 거대한 밀수 조직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경 합동 수사팀의 첩보. 뉴스는 그렇게 보도했다. 국밥을 먹던 지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상인들은 뉴스를 보며 수군거렸다. 스위스위. 합동수사팀은 무슨, 저 아가씨. 아니, 소령님 혼자 다 하신 거지, 암. 그렇고 말고 우리가 다 봤는데 그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연은 국밥 한 그릇을 깨끗하게 비웠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아유, 멀유. 조심히 가시게. 지연은 가게를 나섰다. 상인들은 여전히 그녀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들에게 가볍게 목례를 하고 다시 부두를 걸어 나갔다. 아침 햇살 속으로 그녀는 낡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평범한 모습 그대로 다시 인파 속으로
조용히 사라졌다. 그녀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지만 영도 부두의 모든 사람들은 그날의 작은 영웅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었다. 카메라가 군중 속으로 사라지는 김지연의 뒷모습을 비추다가 천천히 관객을 향해 돌아선다. 배경음악이 잔잔하게 깔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겉모습만 보고 남을 판단했던 조폭들의 최후, 그리고 조용한 영웅 김지연 소령의 활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힘은 시끄럽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 속에는 어쩌면 김지연 소령처럼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우리를 지키고 있는 진정한 영웅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을 시원한 사이다처럼 뻥 뚫어드렸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더 많은 정의롭고 통쾌한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강력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